배터리하고 전기차 측면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기차 관련돼서 왜 테슬라가 가격을 많이 올렸다 내렸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렇게 그 가격 정책을 변동성 있게 가져간다고 보시죠? 그거는 이제 거시경제 환경 때문이죠. 우선은 지금 높은 이자율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고 네. 높은 이자율이라는 것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차량 구매자들이 할부금융을 합니다. 네네. 할부금융을 한다라는 것은 미국 연준이 이자율을 저렇게 안 낮추고 있으면 물론 9월 달에 낮추겠지만요. 네네. 낮추고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할부금융의 이자율도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차량의 구매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집 다음에 비싼 게 자동차잖아요. 네. 부동산 다음에 비싼 게 자동차인데 사람들이 자꾸 소비를 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차량 구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매력적인 리스도 제공해야 되지만 차량의 가격을 다운시켜서 사람들에게 구매에 대한 메리트를 흥미들을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가격을 계속해서 내리는 거고요. 또 하나 그 부분이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리튬 가격의 변화죠. 리튬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배터리 가격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탄력적으로 해서 더 내릴 때도 있고 더 올릴 때도 있는 이런 식의 어떤 변화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끊임없이 이제 생산 판매 가격을 끊임없이 낮춰왔기 때문에 사실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실망하는 총 매출 이익률이 함께 줄어들었던 왜냐하면 판매가에다가 생산 원가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꾸준히 보시면 알지만 생산 원가도 평균 생산 원가도 차량 한 대당 계속해서 줄어온 것도 테슬라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 다 차를 팔 때마다 손해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손익분기점에 못 들어간 거거든요. 차량을 손익분기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맞추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BYD가 한 자리대이긴 하지만 전기차에서 손익분기점을 긍정적인 걸로 돌아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전체 지금 테슬라의 매출 총 이익률을 낮추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이버트럭이에요. 사이버트럭은 아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사이버트럭은 지금 생산할수록 판매할수록 테슬라에게 손해죠. 손해네요. 목표가 2024년 12월이에요. 올해 말 정도나 돼서야 사이버트럭은 손익분기점에 들어서게 됩니다. 또 하나 손익분기점에 못 들어오고 있는 제품이 있죠. 4680 배터리죠. 네네. 4680 배터리도 지금 사이버트럭에만 쓰이고 있는데요. 이 사이버트럭에 있지만 4680 배터리도 여전히 테슬라가 손실을 보면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언제 도달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이번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말에는 2024년 하반기에는 4680 배터리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한테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지금 뭐 이익을 못 내고 있는 뭐 포드나 이런 쪽은 아닐 것 같고 생각보다 우리 뭐 현대기아차가 지금 2분기에 나온 거 전기차 쪽에서 마진이 기아가 한 10%대까지 뽑았고 현대차가 한 7에서 8%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저가 차를 더 매력적으로 잘 만드는 현대기아나 BYD나 이쪽이 전기차 측면으로만 보면 테슬라의 경쟁사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이엔드 쪽을 잘 만드는 BMW라든지 뭐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이런 쪽이 더 테슬라의 경쟁사라고 보시는지. 사실은 뭐 양쪽이 다 있죠. 뭐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모델 Y에 경쟁하는 제품을 내놓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 또한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시작하고 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ID4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모든 전선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전기차라든지 또는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EV 뭐 7이라든지 8인가요? 뭐 6인가요? 하여튼 이 부분으로 해서 대단히 큰 대형 EV 차량, SUV 차량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공략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 모든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의 테슬라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확대시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FSD 내년부터는 버전 13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비감독, 언슈퍼바이즈드로 진화하는 것. 이 부분이 결정적인 어떤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되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테슬라가 한 발씩 앞서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기차 자체의 만으로의 경쟁력으로는 계속해서 시장의 1위 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FSD가 없는 차량은 피처폰이고 FSD가 있는 차량은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처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입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그 가능성들을 지금 FSD 버전 12.5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13에서 언슈퍼바이즈까지가 나와줘야 이래줘야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 ASS라는 기능을 보여줬잖아요. 네네. ASS는 건 뭐냐면 액츄얼 스마트 서먼 기능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것도 근데 사실은 이 뭐 주차장에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 법적인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가 돼야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스마트 서먼 기능은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은 강남대로에서 차를 내리면서 내가 이 근처를 갔다가 볼일을 보고 옹달책방에서 1시간 반 동안 영상 촬영을 하고 올 테니까 1시간 반 뒤에 강남역 뭐 4번 출구로 다시 와. 그러면 이것이 다시 오는 기능이거든요. 네네. 자기가 알아서 좀 작게 돌다가 네네네. 천천한 속도로. 네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ASS 기능인데 이런 부분들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차장에서 뭐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겠다라는 건데요. 제한된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져 줘야 일반 차들하고의 경쟁력이 저는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은 두 자리 수준의 매출 총이익률을 만들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자리 숫자라는 것은 재무제표상에서의 두 자리 숫자라는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건 비용을 낮추는 혁신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기 모터도 테슬라는 만들고 있는 거고 컨트롤러도 만들고 있는 거고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모델 Y나 모델 3에 쓰이는 의자도 테슬라가 직접 만들어요. 이런 수직 통합이 잘 돼 있다는 것은 엔지니어링의 컬처들이 되게 발전되어 있고 이런 엔지니어의 문화가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다라는 거고 이 혁신은 생산 원가를 계속해서 낮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 부분에서의 어떤 매출총 이익률 경쟁, 크로스 마진 경쟁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최근에 아직 기술적으로는 양극하고 음극에 다 도입은 못하고 있는데 뭐 유일하게 그래도 건식 전극 공정을 도입하는 데가 테슬라고 음극에서 음극에서만 지금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 하니까 BMW, 볼보, 뭐 폭스바겐, 스텔란티스도 다 도입을 긍정적으로 밝히겠다고 했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아직 음극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건식 전극 공정 관련돼서 이게 아마 배터리의 뭐 제조 원가나 여러 가지 생산 공정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지금 그 건식 전극 공정 관련돼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우선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은 나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4680 담당자에게 올해 말까지 2024년 12월 말까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 못 가면 4680 접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이건 일론 머스크 다운 경영 스타일이죠. 일론 머스크가 많은 사람들 해고할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고가 거치냐 그랬더니 내가 사람들이 전기차 시장 안 된다고 그럴 때 이렇게 전기차 시장 만들고 화성 간다는 꿈꾸면서 스페이스X하고 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냐 정상적인 경영 스타일로 내가 이렇게까지 온 거라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기를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되게 거칠게 4680 팀에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은 12월까지 손익분기점 못 맞추면은 4680 접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수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율이 되게 중요한데 수율이 50%가 개선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율이 50%가 개선됐다는 것이 만족스럽냐 아니냐라는 것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은 만족스럽다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수율 50% 개선이 저점에서 개선됐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체가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건식 공정 자체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 수율이 50%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대로 간다라면 4680 배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 정도 되면은 음극 건식 공정을 적용한 상태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가능성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것이 존재해야 사실은
패나소닉이나 LG 엔솔로부터 뭐 제가 보기에는 4680 배터리를 OEM 방식으로 공급받는 이러한 것들도 본격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만 지금 사이버 트럭에만 적용하고 있는 4680 배터리를 모델 2라든지 로보택시 그다음에 모델 Y나 모델 3에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옵티머스가 걸려 있습니다. 옵티머스에도 뭐 뒷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전기가 배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가 한 번 충전하면 몇 시간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래 못 씁니다. 지금 옵티머스도 오래 못 써요. 여기에는 왜냐하면 배터리를 자동차만큼 집어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엄청 크기가 작으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집어일 수 있는 몸통이 집어일 수 있는 기본적인 이 배터리의 용량 자체가 작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효율성들을 뽑아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4680 같은 배터리 효율성이 없다라면 또는 뭐 BYD가 쓰고 있는 블레이드 방식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4680은 테슬라가 포기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여기에는 리튬을 뭐 제거하면서 소디움으로 교체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혁신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배터리 기술의 혁신은 테슬라에게서는 앞으로 AI 시대에 AI 전환을 갖다가 꿈꾸고 있는 테슬라라 할지라도 배터리 부분에서의 혁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옵티머스가 대중화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배터리 4680 원통형 배터리 기대감이 국내 2차 전지 시장에도 엄청 높거든요. 사실 근데 테슬라 4680 그 원통형 배터리를 LG가 상당 부분 LG가 외주로 가져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테슬라가 그러니까 4680 원통형 배터리 뭐 심지어는 포기까지 기사가 나왔는데 포기까지는 어렵더라도 그 부분을 LG엔솔이나 뭐 삼성 SDI가 왜냐면 당장 LG엔솔 같은 경우는 내년 생산을 땡겨가지고 우리는 오창 공장에서 8월달에 LG엔솔로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엄청나게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면 LG엔솔한테는 굉장히 그 호재가 아닌가 그런 호재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익률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음극 건식을 테슬라는 성공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이것을 얼마나 손해 안 보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으면서 양산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아직까지 LG 엔솔은 음극 건식이 아니라 습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 어렵게 보지 마시고 습식하고 건식에는 생산 비용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이렇게 해보면 원가가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 우리는 성공했으니 요 방식 포뮬라를 줄 테니까 요거대로 맞춰주든 너네 거를 납품하려면 요 가격에 맞춰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낮은 가격에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또는 우리가 포뮬라 줄 테니까 요거대로 그냥 주문 생산해줘. 둘 다 뭘 하냐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LG 엔솔이 풀어야 될 숙제고 LG 엔솔도 저는 뭐 테슬라도 했는데 LG 엔솔이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 음극 건식 부분을 LG 엔솔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시장의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건 저는 나쁘지 않게 봐요. 항상 이런 경쟁의 압박이 있어야 기술이 혁신할 수도 있는 배경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4680 배터리 시장은 저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로 AI 로봇 시장 때문입니다. AI 로봇 시장은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만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중국 기업들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지금 꿈꾸고 있는 거고 또 오픈 AI도 지금 피규어 AI에다가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마존도 지금 투자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대도 기아차도 지금 투자를 한 거고 뭐 메르세데스 벤츠도 BMW도 다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이 로봇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이 로봇이 자동차보다 개수가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갈 배터리 이거는 계속해서 뭐 이게 뭐 자꾸 3원계냐 LFP라고 문제하는데 저는 그건 되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4680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한 번 저장해서 오래만 쓸 수 있는 기가와트시를 얼마나 많이 조그만 공간에다가 많이 때려 박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3원기냐 뭐 이걸 몇 번 더 충전할 수 있느냐 뭐 LFP는 여러분 한국 배터리 저는 논쟁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정말 와트시를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에너지 밀도네요. 그렇죠. 에너지 밀도죠. 에너지 밀도를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가는 AI 로봇 시장을 여냐 못 여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로봇을 배치를 했어요. 1시간마다 충전해야 돼요. 그러면 몇 대를 사야 됩니까? 똑같은 한 대를 사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8시간마다 충전할 수 있다라면 한 대 사야 되는 것을 1시간마다 충전해야 되면 그 비싼 로봇을 8대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8대가 수리를 하기 위한 애프터 서비스인가 수리와 관련된 것도 더 많이 발생할 거고 그들을 저장 공간해야 되고 그들을 충전하는 공간도 발생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AI 로봇 시장이 실제로 옵티머스 시장이 시작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밀도가 높은 배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 시장을 누가 열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자꾸 그 2023년에 3원계냐 LFP냐 뭐 이런 거 가지고 2차 전지 시장을 바라보셔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오히려 상온계 배터리에 굉장히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게 LFP 배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최소 30에서 최대 뭐 7, 80%의 그 에너지 밀도 차이가 같은 용량 대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LFP도 계속 여러분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개선되고 있거든요. 1년에 보통 7에서 8%가 개선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FP도 분명히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CATL도 3원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국만의 3원계는 한국만이다 이건 아니고 LG 엔솔도 LFP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3원계냐 LFP냐로 논쟁을 해서 중국이냐 한국이냐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눠서는 시장을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LFP 쓰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3원계 쓰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저는 옵티머스 시장 자체를 갖다가 2025년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2026년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2027년이나 2028년 정도 또는 본격적인 시장은 2029년 정도부터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아직까지 3, 4년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터리 기술이 뭐 전고체 배터리가 메인스트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또는 리튬을 제거한 소디움 배터리가 메인스트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배터리는 엄청난 경쟁 속에 있다라는 거 기술은 다양한 기술들이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에 몰빵하는 것 하나의 기술에 몰빵하는 거는 가장 위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러한 아직까지 여러분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될 시장 규모로 볼 때는 아직 시작 단계에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겨우 시작하고 있는 거에 하나의 특정 기술이 뭐 과거로 치면 여러분 198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 초반을 저도 뭐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책으로 배운 거지만 비디오 방식의 무슨 8방식이냐 VHC 방식이냐 이런 거 하다가 그냥 정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8방식이 훨씬 좋았어요. 네네. 예? 소니가 만들었던 8방식이 훨씬 더 좋았지만 나머지 업체들이 만들었던 VHS 방식이 비디오 시장을 정리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기술이 후져고 퍼포먼스가 떨어져도 시장은 다른 기술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2023년식의 2차 전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저는 프레임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시장 규모로 AI 반도체를 넘었을까요? 그럼 배터리 시장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AI 반도체 시장도 왜냐하면 여러분 옵티머스가 만약에 AI 로봇에도 다 추론칩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추론칩 다 네,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들 또한 다 클라우드에 연결돼야 되겠죠. 데이터 센터는 더 필요하겠죠. 여러분 로봇들을 설치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더욱더 필요로 하고 로봇 자체에도 하이엔드 추론칩이 필요하고요. 자동차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자동차 내에도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도 지금 하드웨어 3에서 하드웨어 4로 넘어갔잖아요. 여기에 또 있는 두 개 칩만 해도 엄청난 하이엔드 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드웨어라고 이름하지 않고 AI5, AI6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베딩 되고 있는 이 칩도 하이엔드 칩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칩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저는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같은 규모로 저는 배터리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 사이즈에서 어떤 게 더 클까는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부분에 좀 말씀 주시긴 했는데 로보택시 상용화가 갖는 의미랑 그 로보택시 그러니까 뭐 금강이 개발되면 청바지 접시에 돈 벌듯이 아까 부품 중에 레이더랑 라이더랑 뭐 여러 가지 부품 뭐 카메라 모듈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뭐 로보택시 상용화되면 뭐 투자 관점으로 좀 뭐 구독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공부해 볼 만한 기업이라든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되게 큰 논쟁들이 있었죠. 레이더 없는. 네. 그러니까 라이다하고 레이더는 하나는 전파고 하나는 레이저를 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뭐 측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는 이제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을 한 거죠. 그거 없이 비전 온리라는 것은 카메라만으로 8대의 카메라만으로 이거를 해버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FSD의 성능을 보면은 비전 온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중국의 샤이펑이 이거를 쫓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비전 온리로 하고 있는 기업은 유일하게 지금 유일한 건 아니죠. 이제 테슬라하고 샤이펑 두 기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라이다하고 레이더 논쟁은 종식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살아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FSD를 갖다가 라이다하고 레이더 없이 충분히 일반 차량에다가 부착하는 일을 하나 할 수가 있고요. 로보택시에는 라이다나 레이더를 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택시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우버 모델, 즉
테슬라가 차량을 운영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뭐 뉴욕시에는 5만 대, 10만 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 돈을 내고 타는 거죠. 네. 훨씬 더 택시비보다 저렴할 거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로봇 택시가 상용화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고 테슬라 투자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한 5년, 10년 하실 거면 몰라도 기술적으로도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unsupervised, 그러니까 즉 비감독 네. FSD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것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3보다는 한 14 버전 정도가 나와야 아마 로봇택시가 허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엄청나게 논쟁이 있겠죠. 뭐 미국 고속도로 안전교통에서 이거 문제 있다, 이거 고쳐라, 뭐 이거 안 고치면 허가 취소한다, 뭐 이런 엄청난 논쟁들도 있고 싸움들도 있고. 두 번째는 서울이나 또는 뉴욕에 있는 택시 기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타다도 도입하면은 난리 났던 나라에서 그렇죠. 로봇택시 금지법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허들을 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피닉스라든지 뭐 이런 데는 우선은 규모도 작고 뭐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데서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데 뉴욕에서 하겠다, 런던에서 하겠다, 파리에서 하겠다, 베를린에서 하겠다, 도쿄에서 하겠다, 서울에서 하겠다. 베이징 베이징은 이제 정부가 민다고 치고 이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허들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상용화에는 되게 오래 걸릴 거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에어비앤비 모델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내가 FSD 차주예요. 이것도 물론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차주인데 내가 출근을 했어요. 회사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지 않고 너 퇴근할 동안 돈 벌어와. 그럼 얘가 돌아다니면서 그거 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봇 택시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차량이 돈을 벌어오는 이런 모델도. 근데 뭐 차주들 중에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잖아요. 내 차에 누가 타? 뭐 뒤에 뭐 누가 흔적을 남겨?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얼마나 대중들에게 수용성을 가질지, 차주들에게 수용성을 가질지는 좀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인데, 저는 이 시장은 조금 더 빨리 이것도 근데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장보다 더 많이 먼저 오는 것은 그냥 자차에 FSD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할 때 회사까지 가자. 그런데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퇴근하자. 집 오면 퇴근하고. 물론 그래도 음주를 하시거나 뭐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되지만 이러한 일상이 오면은 FSD 채택률만 높아져도 이것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한 90%의 수익이 생길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99, $100 파면은 $90는 그냥 테슬라 거예요. 매달, 그러니까 월 구독료에서. 그게 이제 유지 비용이나 이런 테슬라에서 별도로 비용 들어가는 게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한번 원래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피스든 MS 워드든 한번 만들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만들고 나서 이거 찍어내는 거는 한계 비용 제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고, 이 FSD가 채택률을 높여내면서 수익을 발생해도 저는 테슬라 주가는 대단히 크게 오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택시는 조금은 먼 미래라고 보고, 로봇택시는 정책 산업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중국이 앞서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로봇택시를 하겠다고 좀 쉽게 나쁘게 얘기하면 설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더 앞장서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국가가 계속해서 시민의 안전성을 생각해서 이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하는 입장인 거고. 근데 트럼프가 슬쩍 해주려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거고. 이런 입장인데 중국은 앞서서 화이두 바이두 너네 빨리 로봇택시 해, 빨리 그 도시를 확대해, 여기에서 경쟁력을 가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건 허가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하고 뭐 이런 건 좀 다르지만 중국에서 로봇택시가 먼저 실현될 수 있죠. 왜? 정치 환경에서 이 허들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로봇택시가 테슬라에게 저는 이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은, 물론 중국 때문에 이 중국과 경쟁하려고 하는 미국에서 정치권에서 입장을 선회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조금 빨라질 수는 있어요. 이런 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대단히 불확실성한 시장이라고 보는 거고, 저는 빨라야 로봇택시가 실현되는 것은 2029년, 시험 주행은 그 전부터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로봇택시를 탈 수 있는 것, 시험 주행은 아마 샌프란시스코 이런 건 내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건 시험 주행이 있는 미국의 10개 몇 개 도시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로봇택시가 전면화되는 것은 2029년이나 2030년 정도 되어야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